자, 우리 농도 문제부터 답 먼저 부를게요. 자, 1번에 28.6, 약 28.6. 29%를 써드릴게요. 뭐라고? 29%를 써드릴게요. 약 28.6 나오지 않나? 분수가 아무튼 7분의 200인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5g, 세 번째 10%, 퍼센트 아니에요? 20%, 그 다음에 10%, 300, 그 다음에 몰롱도 0.1 몰롱도, 그 다음에 0.4 몰롱도, 그 다음에 2몰롱도, 그 다음에 0.05몰, 그 다음에 3g, 그 다음에 0.5 몰롱도, 그 다음 3.6g, 그 다음 320g. 자, 그 다음 혼합용액의 농도 구하기 0.1 몰롱도, 3분의 4 몰롱도, 그 다음에 0.15 몰롱도,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를 몰롱도로 전환 18 몰롱도, 그 다음에 6 몰롱도, 그 다음에 약 11 몰롱도, 10.9, 약 11, 12 어? 12 11 아닌가요? 12가 나와? 11.9 11.9가 나온다고? 10.9 나오지 않아? 지금 계산해봐도 될까요? 계산해봐도 되죠. 분수로 치 예제 문제 해주시면 12 내가 잘못 계산했나? 11.9 나오는 11.9야. 그럼 12겠다. 내가 잘못 계산했나 보네. 자, 그 다음에 몰랄 농도 0.5 몰랄 농도, 그 다음에 6.25 몰랄 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5 몰랄 농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2g, 그 다음에 몰랄 농도는 0.202, 그 다음에 몰농도는 0.201, 약 그 정도 나오는 걸로. 그 다음에 같다. 됐나요? 이걸 좀 자, 49쪽 볼게요. 자, 49쪽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사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뒤에 오비탈 전자존재 확률 모형을 더 알아야지 되는데, 근데 선생님 그냥 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러더퍼드 알파 입자.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 상관 실험 결과 뭘 발견했다고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을 발견했습니다.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뭐야? 여기 적혀 있지. 헬륨 원자 핵이지. 헬륨 원자 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다. 자, 그럼 민수의 가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 결과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서 사용한, 선생님 금으로 사용했다라고 했지. 금박 대신 알루미늄. 그러니까 이 러더퍼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할 때 알파 입자를 쏘는 판을 금 대신, 요 판을 금 대신 알루미늄 판으로 바꿔줬다 이 말이야. 왜? 민수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럼 민수의 가설은 뭘 검증하려고 했던 거냐? 지금 달라진 게 뭐야? 금을 알루미늄으로 바꿨는데 금은 원자 번호가 79번이래요. 알루미늄 13이야. 약 6분의 1로 질량이 거의 줄어들었겠지. 6분의 1로. 그 얘기는 대부분의 질량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 핵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핵이. 선생님 그래서 수소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상태가 어떤 거라고 했지? 축구 경기장의 중앙선에, 그러니까 원자의 크기는 축구 경기장만 한 거야. 우리 월드컵 축구 경기장 그만한데 중앙선의 골프공, 그 골프공이 뭐야? 질량. 그러니까 모든 그 축구 경기장의 질량이 골프공에 다 들어있고 그 주변을
팔이 한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그럼 원자는 대부분 뭐다? 빈 공간이다 이 말이야. 그럼 원자 핵에 양성자수와 중성자수가 들어주니까 물론 엄청나게 얘가 작은 걸 찾고 있는데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작아진 거잖아. 금에서 알루미늄으로 바꿨으니까. 자, 그럼 밀수가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던 가설 모든 원자에는 음전하를 띠는 입자가 있지. 있어. 이건 맞는 얘기야. 근데 음전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 대신 알루미늄을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래, 1번은 아니고 2번 원자에서 전자의 위치는 확률적으로만 나타나. 맞아. 확률적으로는 그게 이제 우리 오비탈이라는 개념이야. 맞는데 그게 뭐 어쩌라고. 여기 알루미늄 바꾼 이후에 타당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을 알루미늄으로 바꾼 거 생각해보면 이 중심 원자 핵의 크기를 변화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자는 원자핵 주변에 허용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여. 그런 것도 맞아. 근데 이게 아니고 경로가 희거나 튕겨나온 알파 입자수는 원자핵의 전하량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 원자핵의 전하량이 크면 핵의 부피가 크니까 어떻게 돼서 튕겨나오는 또 입자의 경로가 바뀌는 알파 입자 수가 더 많아질 거고, 적으면 이 안에 중심부에 맞는 애가 적으니까 어떻게? 더 적어질 거야.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답이 될 거고요. 원자에서 음전하를 띈 전자는 퍼져있는 양전하 그룹에 무질서하게 분포한다. 양전하 그룹이 아니고 마이너스 전자 그룹. 우리 전자존재 확률 모형 뒤에 가서 얘기할 거고 5번은 틀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게 전자를 발견하고 플러스를 띠는 원자핵을 발견하고 양성자의 발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궤도를 발견한 보의 원자 모형, 그러니까 원자핵까지는 다 발견했는데 보의 원자 모형 할 건데 지금 50쪽 51쪽에 1번부터 8번까지 8문제만 하고 뒤에 보의 원자 모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요거 해볼게요. 자, 1번부터 2, 3, 1, 4. 그 다음에 5번부터 5, 5, 2, 4. 질문.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괜찮나요? 근데 응. 5번에서 5번? 아니 가 실험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게 이게 바람개비 이런 것도 포함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는 가만 물어보는 거지요. 아, 마이너스 전화 가진 것만 물어보는 거지요. 또 질문 없을까요? 근데 마이너스만 하는 실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시력? 가가 그냥 음극성 실하고 전체이고요. 아니 가.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가 실험 자체는 플러스 극적으로 휘어진다. 요것만 지금 된 거잖아. 그것만 얘기한 거지. 톰슨의 음극선 실험 전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네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요 물어보는 실험의 기술이거든. 애들 그러니까 틀리게 이제 꼬아낸 건데 너희는 그냥 음극선 실험이 뭘 의미하는 거고 각각이 뭘 찾아냈는지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이 문제 푸는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음극선 자체가 전류인 거지. 전자의 흐름이니까. 그럼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5번에 니은 틀린 거 아니에요? 질량을 가지는 거. 질량 가지는 바람개비 경우 실험. 아니 그냥 질량을 가진다는 건. 근데 그러면 답에 기억 디귿이 없나? 그러게. 음극선 실험 전체로 얘기를 했네.
전자의 존재를 밝히는 게 맞아요? 음극성이 전자를 찾은 거잖아. 음극성이 전자의 연속적인 흐름이잖아. 자, 그러니까 가실험 자체로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다는 거지 질량을 가진다는 건 알아내지는 못했지.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질량을 갖고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직진하는 애다라는 걸로 해서 그냥 5번으로 합시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됐어요? 그 다음 또 됐니? 네. 자, 그러면 선생님 52쪽, 53쪽 설명 안 할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 이거 다 했던 것들이야. 알지? 자, 53쪽에 대표 문항 한번 볼게요. 그리고 54, 55, 56, 57쪽 여기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숙제로 할게요. 자, 53쪽 한번 볼게요. 자, X 이온과 Y 이온을 구성하는 입자 A, B, C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입자 A와 B는 원자 핵을 구성한다. 그럼 양성자, 중성자겠지. 그러면 C는 전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했을까요? 잠깐만요. 됐나요? 자, 선생님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A가 양성자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원자번호 12번이고 원자번호 10번이지. 원자번호 10번이지, 그지? 아르곤. 아니 네온. 네온. 네온은 우리 18쪽 비활성 기체지. 걔는 이미 안정한 상태니까 안정한 상태의 이온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자고 얘가 중성자라는 것을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양성자 11, 양성자 이런 개니까 원자번호 11이니까 이거는 나트륨 전자나 이렇으니까 11 두 개 하면 질량수 23에 플러스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양성자 8개니까 산소 원자번호 8번이지. 그럼 원자번호 8번에 전자 10개니까 질량수는 18이고 전자 10개니까 2- 하나 이온이다. 이걸 찾아야 돼. 여기까지 됐을까요? 선생님 지금 빨리 한 게 이온 반지름 때문에 그런 건데 이온 반지름도 이거 설명할게요. 뒤에 오비탈 배우고 나서 요 2단원 뒤에 가면 이거 나와. 전자 주기율표에서 니네는 지금 여기 내용은 사실 개정되는 화학에서는 빠졌어. 선생님 말했죠. 오비탈이 빠져서 뒤에 걸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니네는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A는 중성자이다 맞고, 그 다음에 X 이온은 11, 23 플러스가 되는 거지, 양이온. 그럼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D는 이온 반지름을 물어봤네. 그럼 선생님 한번 볼게요. 이온 반지름을 물었어요. 이온 반지름. 자, 그럼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11이 있어. 그냥 중성자 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 우리 몇 개 들어가지? 주기율표 생각해봐. 첫 번째 주기가 껍질이야. 2개 들어가지. 근데 얘는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만약에 원자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지. 근데 하나를 뭐 했지? 잃었지. 11개여야 되는데 그럼 요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y 같은 경우는 플러스 8이야. 플러스 8에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들어가? 마찬가지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원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전자가 몇 개 들어갔어? 2개로 들어와서 이렇게 10개를 채운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럼 반지름이라고 한다면 이 원자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원자의 크기. 자, 그러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자의 범위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라고 이제 원자 반지름 정의 나중에 다시 할 건데 여기까지 선생님 대체를 예측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얘기해. 근데 봐. 플러스 11이야. 그럼 중심에 플러스 힘이 더 센 거야. 맞니? 그럼 어떻게 해? 전자 일로 우와 하고 끌고 오겠지. 아, 맞나요? 근데 뭐? 끌고 오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힘이 세. 우와! 니네가 전자하면 끌고 오겠지? 그럼 반지름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아, 작아지겠지. 그럼 누가 크다? 아, 이게 더 크다. 그래서 네? 나중 되면 배울 텐데 나트륨 이온하고 산화 이온의 반지름은 이게 더 커요. 아니 반대 아니에요. 그럼 방금 선생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자, 다시 전자를 더 끌어당겼겠지? 전자를 끌어당기면 이 원자의 반경이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전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나중에 오비탈 배우고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할 때 얘기할 건데, 자, 요거는 지금 일단 얘네들의 껍질 수는 어때? 첫 번째 껍질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 차고 첫 번째 껍질 2개 차고 두 번째 껍질 찼지? 아, 껍질은 똑같네. 근데 플러스의 힘이 세. 그걸 우리 이제 나중에 유효 핵전하량이라는 의미를 배울 겁니다. 핵전하량. 그거 유효 효과 있는 핵전하량 플러스 힘이 얘기하는 건데 플러스 힘이 세지면 전자를 더 끌어당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온 반지름은 X 이온이 Y 이온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정답이 기억만 맞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4, 55, 56, 57쪽은 숙제로 하고요. 59쪽 보호의 원자 모형 얘기할 건데 이건 우리 물리 할 때도 물리 2단원 할 때도 요거 선생님이 물리 단원에서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여기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오비탈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의 종류까지 아마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보호의 원자 모형 한다고 했지? 우리 교재 59쪽 보호의 원자 모형 할 건데, 자, 돌턴의 원자 모형, 톰슨의 원자 모형, 전자 발견, 흥떡. 이거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의 러더퍼드 알파 입자 단란 실험. 요 사이에 우리 골트슈타인의 양극선 실험. 그럼 보호의 원자 모형, 전자전장률 모형, 오비탈 개념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보호의 원자 모형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 핵에 뭘 발견했다? 궤도를 발견했다. 궤도를 발견했다는데 궤도를 발견한 거 보니까 59쪽 딱 보니까 어때? 59쪽 딱 보니까 뭐가 나와 있지?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 스펙트럼. 뭔가 갑자기 실험 자체가 확 달라진 느낌이 나는데, 자, 선생님 여기도 앞에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스펙트럼 얘기 나왔는데 스펙트럼 얘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얘네가 중2 올라가는 거지? 그럼 중2에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그 불꽃 반응. 맞아요. 자, 불꽃 반응을 통해서 우리 뭐를 구별했지? 불꽃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뭘까? 원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 근데 일부 금속 원소만. 그래서 선생님 원소기호 그거 할 때 야, 불꽃 반응 색깔도 써 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일부 금속 원소만 불꽃 반응 색깔이 나타나서 원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불꽃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리튬은 뭐 빨간색, 스트론튬 진한 빨강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야 누가 빨갛고 누가 진한 빨강 누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러면 모든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스펙트럼 분석이야. 그럼 여기에 스펙트럼에서는 거기에 이제 요 스펙트럼 얘기만 잠깐 하고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야. 특정 파장 위치에 선으로 나타나 있는 거. 그럼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천체, 예를 들어서 태양과 같이 별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생기는 고온의 천체는 빨주노초 파남보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색깔이 다 보이는 거. 이 LED 전등 이 안에서 우리 모든 색깔이 다 보이나요? 그러면 이때는 빨주노초 파남보 다 볼 수 있는 연속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선 스펙트럼은 선생님 여기 나노메타 이거 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 파장 위치에 선으로 나타내는 게 선 스펙트럼이고 그 중에 흡수 스펙트럼이 있고 방출 스펙트럼인데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일까 흡수 스펙트럼일까? 방출. 방출 스펙트럼. 특정한 위치에만 색깔이 나타났지? 방출 스펙트럼. 그 흡수 스펙트럼은 어떻게 될까? 특정 위치의 선이 검게 흡수된 거. 나머지는 색깔이 있는데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야.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그럼 보호는 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가지고 그럼 정확히 막 반반 있는 거는 흡수예요 아니면 방출이에요? 반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반 정도가 저거 색깔이 반반 색깔이 없는 아 반반을 따로 할 필요는 없어. 왜냐하면 얘가 흡수냐 방출이냐는 것은 정확히 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을 같이 나타낸 것은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흡수나 방출만 따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수소를 얘가 갖다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보면 수소 방정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수소 기체를 집어넣었어. 그럼 방정관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뭘 걸어줬냐면 전압을 걸어줬다는 얘기야. 수소 기체에다가 전압을 꽉 걸어줬어. 그런 다음에 전압을 걸어준 다음에 꺼버렸어. 더 이상 이제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압을 줬다라는 말은 얘네한테 에너지를 줬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공급했다. 그럼 에너지를 공급한 상태에서 얘를 꺼버렸어. 딱 껐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수소기체는 항상 이렇게 410, 434, 486, 656 나노메타의 빨로파보 항상 색깔도 빨강, 녹색, 파란색, 보라색의 색깔의 가시광선이 방출된 형태로 관측이 되더라라는 얘기. 그럼 만약에 러더퍼드 원자 모형, 그러니까 러더퍼드가 틀렸다는 얘기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 맞다라고 한다면 절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게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점이고 문제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주변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 사이에 뭐가 작용을 해? 인력이 작용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체를 던지면 지구 쪽으로 물체가 떨어지지. 왜 떨어져? 중력 때문에, 당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잖아. 그럼 마찬가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인력이 작용하니까 플러스 띠고 있는 원자핵의 질량도 크지? 그럼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갈 거라고. 그러니까 계속 전자가 돌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지 못해. 그게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한계점이야. 그래서 보호가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원자 모형을 얘기합니다. 어떤 원자 모형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호 원자. 궤도가 있어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에 궤도가 있어 라는 것을 보호가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 여기에서 이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전자기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개념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선생님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우리 한 글자로 줄이면 빛이야. 한 글자로 줄이면 빛인데 이 전자기파가 파동일까 입자일까? 파동도 되고 입자도 되고. 자, 우리가 평상시에 이 전자기파가 파동 형태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입자로 작용, 그게 양자야.
양자물, 이 양자역학, 그게 양자야. 양자에 대한 개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상태로 다 존재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여기다 전자기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가시광선이라는 얘기지. 그럼 자, 선생님 전자기파 한번 좀. 자, 전자기파 한 글자로 하면 이거 우리가 빛 이렇게. 그럼 이 전자기파 빛 안에는 쭉 이렇게 나눈다라고 치면 요 영역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가시광선. 그럼 가시광선은 색깔의 종류가 뭐가 있니 하면 무지개색, 빨주노초 파란 거 있지? 거꾸로 하면 보나빠초 노주빨, 보나빠초 노주빨 이렇게. 보나빠초 노주빨. 그럼 빨간색 바깥쪽에는 뭐가 있어? 빨간색을 우리가 한자로 뭐라 그래? 붉을 적자를 써서 적색이 없어. 적외선. 그러니까 빨간색 바깥쪽엔 적외선이 있어. 적외선이 보이니? 안 보이지. 자, 적외선 바깥쪽은 뭐가 있냐면 마이크로파라고 하는 것이 있어. 마이크로파. 그럼 마이크로파 바깥쪽에 뭐가 있냐면 전파가 있어. 전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파는 우리가 통신에 쓰이는 전파, 뭐 라디오, TV, 그 다음에 뭐 극초단파, 뭐 장파, 초장파 해가지고 전파 종류 엄청 많은데 그냥 퉁칭해서 전파라고 얘기를 할게요. 전파. 자, 그다음 보라색 바깥쪽 우리가 무슨 영역이라고 하지? 자외선 영역이 있어. 자외선. 여기는 자외선이야. 자외선. 그럼 자외선 바깥쪽에 뭐가 있지? X선. 엑스레이. X선. X선 바깥쪽에는 감마선이 있어. 감마선. 감마선 같은 경우 우리 전파망경에서도 감마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마선을 관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감마선은 우리 비파괴 검사나 암 치료하는 것이 감마선이야. 이렇게 쭉 나와 있어. 그러면 가시광선을 우리가 보는 선이라고 해서 비저블 레이어해서 V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은 우리 보라색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퍼플? 그건 자외색이죠. 바이올렛. 그래서 보라색을 초월하는 울트라라는 말을 붙여서 울트라 바이올렛 해가지고 UV라고 합니다. UV. 그러면 적외선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 레드. 울트라 레드? 얘는 인프라레드라고 해서 IR이라고 합니다. IR. 인프라가 뭐지? 기초, 기반, 뭐 이런.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IT 산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가 잘 마련되어 있어. 뭐 이런 파를 듣는 INFRAE 인프라. 그래서 빨간색을 기본으로 하는 이라고 해서 I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이는 건 그러니까 수소기체를 넣고 가시광선만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보이지 않아서 나타내지 않을 뿐이고 이 보라색 가시광선 영역은 이 파장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의 영역을 색깔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도 있지만 눈에 볼 수 있는 파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눈에서 겉에 부분, 이 공막이 투명하게 변한 부분을 각막이라고 하고 각막이 수정체를 통과해서 망막에서 우리가 빛을 감지해서 물체를 보는 건데 그 감지하는 빛을 가시광선만 감지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박쥐 같은 경우도 물체를 사물을 볼 수? 우리가 본다라는 건 뭘로 갖고 본다라고 규정을 할까? 사물이 있으면 인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맹인들은 눈으로는 볼 수 없어. 근데 맹인들 보면 어떻게 하지? 지팡이로 만약에 한다면 사물이 있으면 감지하는데 또 어떻게 하지? 그런 거 있잖아. 초음파 탐지기를 이렇게 하면 우리 자동차에도 쓰잖아. 후진할 때 삑삑삑삑삑 하다 삑삑삑삑 가까워지면 그 초음파 써가지고 거리 갖고 감지를 하는 거잖아. 박쥐도 마찬가지. 초음파를 쏴서 초음파가 오는 걸 빨리 오면 어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물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라고. 박쥐 같은 경우는 초음파를 쏴서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초음파는 뭐야? 음파지, 음파. 전차기파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저도 하나의 파동의 일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가 있는데 선생님 파동에 대해서 얘기해요. 파동. 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종파가 있고 행파가 있는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전자기파는 사실 횡파입니다. 횡파라고 하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뭐한 거? 수직인 것을 우리가 횡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가장 높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마루. 가장 낮은 부분을 뭐라고 얘기해? 골. 그럼 여기 마루. 그 마루골이 규칙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얘기해? 파의 길이라고 해서 파장 해서 이걸 우리 람다라고 읽어줍니다. 파장 람다. 파장 람다. 파장 람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주기라는 말이 있고요. 진동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기. 우리 주기라는 말은 언제 쓰지? 주기? 뭐 몇 번마다 돌아오는. 그래, 맞아. 맞는데 우리 언제 쓰지? 지구의 자전? 주기. 공전? 주기. 자전 주기가 얼마냐 하면 얼마라고 얘기해? 24일. 24시간 하루.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제자리에 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을 얘기하는 거야. 24시간. 지구의 공전주기 1년 360일. 그것도 마찬가지 1년이라는 시간이야. 자, 그럼 주기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야, 시간. 자, 시간은 시간인데 뭐 하는데 걸리는 시간? 한 번 왕복 또는 반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야. 시간이 영어로 뭐지? 타임. 그래서 얘는 T라고 씁니다. 물리에서 운동력학 할 때 라지 T 뭘로 쓰지? 장력 T로 쓰지. 열력학 할 때는 절대 온도 T로 쓰지. 파동할 때는 이 T가 시간 T로 씁니다. 등속 원운동에서 T다. 뭐라고? 거기서 주기 T를 쓰잖아. 등성은 T분의 2파이R 같이 해가지고. 장력이랑 T랑. 선속도하고 각속도 할 때. 자, 그래서 주기 T라는 기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 진동수는 맞아요. 진동수는 우리가 진동한 횟수야. 진동 횟수. 그러면 이 진동 횟수를 측정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시간이 그렇지. 1초 동안. 우리 기본 단위가 초니까 1초 동안 진동 횟수, 진동한 횟수가 진동수야. 그래서 이 진동수는 우리 뭐하고 똑같냐면 주파수, 라디오 주파수 이런 얘기하지. 주파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영어로 프리퀀시라고 해서 진동수는 F야, F. 진동수 F. 진동수 F, 주파수 진동수 F. 그래서 단위는 뭘 쓴다? HZ라고 쓰고 헤르츠. 부모님들 차에서 라디오 들으시면 이렇게 거기에 이제 광고에서 SBS 파워 FM 107.7 메가헤르츠 이렇게. 그럼 메가는 10의 6승번이니까 107.7 메가헤르츠라는 말은 1초에 107.7 메가번 진동하는 전파를 우리가 수신하고 있어 이 말이야. 우리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얼만큼이지? 20에서 2만 헤르츠. 그게 음파에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그러니까 사람은 소리는 귀에서 감지할 수 있는 건 20에서 2만 번, 그러니까 1초에 20번에서 2만 번까지 진동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 만약에 모든 걸 다 감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 모든 전 세계의 전파가 소리가 다 들리는 거야.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정신 사나울 거 정신병 걸릴 거야. 자, 그럼 주기하고 진동수와의 관계.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데 이 파동이 자 2분의 1 주기가 지나면 이렇게 되고 나중에 자세히 배우세요. 그 말은 얘가 여기서 이 매질은 파동은 매질은 가만히 있는데 진동만 하니까 횡파는 위아래로 진동을 하는 거야. 그럼 제자리로 와야 되니까 땅땅땅땅 이렇게 걸리는 시간이 주기가 되는 거야.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럼 여기 중심에서 요렇게 그럼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요만큼이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합니다. 그럼 주기하고 진동수는 무슨 관계일까? 역수. 맞아요. 주기 T는 진동수의 F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왜? 주기가 길어. 한 번 진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러면 조금 진동한다는 얘기니까 역수관계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1초에 2번 진동에 그럼 몇 헤르츠야? 2헤르츠. 그럼 주기는 얼마가 돼? 2분의 1초 0.5초가 된다는 얘기지. 주기하고 진동수와의 관계. 그럼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력 V는 어떻게 계산하지? 파동의 전파 속력이 아니라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 시간분의 거리지. 그러니까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를 의미하는데 그럼 우리 빠르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돼? 많이 가야지 빠른 거잖아.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변화가 있을 때의 속도, 예를 들어 키 성장 속도를 계산해라 그러면 어떻게? 키가 얼마나 컸냐? 키의 변화량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또 얼마나 빠르냐는 건 무조건 뭘로 나눠줘야지 얼마나 빠르냐는 얘기야. 시간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속도에 대한 개념은 무조건 그 변화량에 대한 값을 시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화학에서도 우리 반응 속도, 물질의 반응 속도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이동을 하겠지. 그럼 반응물은 감소하고 생성물은 어떻게 돼? 증가지. 그럼 이 반응 속도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에 따른 반응물의 감소죠. 또 시간에 따른 생성물의 증가. 이거는 반응 속도. 그럼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는 힘을 받아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가속도가 크다는 말은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많이 변해. 그래서 가속도의 정의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빠르기를 결정할 때는 뭔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무조건 시간으로 나눠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자값은 무슨 속도를 측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빠르기를 측정할 때는 무조건 시간으로 나눠줘야지만 빠르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개념 자체는 사실 단순합니다. 빠르기를 계산할 때 무조건 속도로 나눠주는 거니까. 각속도 하면 어떻게 돼? 그 일정 시간 동안 각이 몇 도가 변해? 이게 각속도잖아. 선속도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 원주를 도는데 이 일정 시간 동안 얼만큼을 도느냐 이게 선속도의 차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야. 그럼 파동에서의 시간은 뭘까? 주기지. 그럼 파동에서의 거리는 뭘까요? 파장이잖아. 그럼 주기분의 파장. 자, 그런데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래. 그럼 얘가 F분의 1이야. 그럼 전파 속력은 뭐가 돼? F 람다. 그래서 속력 V는 F 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전자기파할 때 이게 빛이라고 했잖아. 빛을 우리가 한자로 하면 뭐라 그래? 빛광자지? 광속. 그래서 우리 광속할 때는 뭐라는 거 쓰지? 광속 C. 광속 C를 쓰는 거. 그래서 광속 빛의 속력은 C는 F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질문. 광속을 특별히 C로 쓰는 이유는 그럼 선생님 물어보자. 야, 전파가 빠를까? 적외선이 빠를까? 전파. 그러니까 우리가 통신에서 쓴다. 왜? 적외선 우리 몸에서 나오지. 이렇게 갖다가 부딪히는 게 작은. 그 부딪히는 거 말고 속력을 그냥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적외선 우리 몸에서도 나온다고. 우리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은 벽에 가려져 있더라도 어떻게? 적외선은 열작용은 열감지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전파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 이면에는 야, 내 몸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빠를 리가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전파가 빨라? 그럼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게 빠를까? 여기서는 보라색이 빨라? 빨간색이요. 아, 이때는 빨간색이 빨라? 그러면 자, 선생님이 불을 껐다 켜게 되면 순간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이렇게 보이나? 그러면은 너무 가까워서 거의 똑같다? 그럼 계속 껐다 켰다 하면 얘네들의 속력차가 순간 생길 수도 있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를 보여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면 태양은 졸라 멀리 있으니까 딱 우리가 예를 들어 해 딱 뜰 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여야 되겠네? 그렇죠. 무슨 소리야? 그럼 너무 다르더라도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전등의 스위치를 다 다르게 했다라고 한다면 껐다 하면 얘네들의 무조건 속력차가 다르게 되니까 어느 순간은 색깔이 구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으면 얘네들의 속력이 모두 다 같다라는 얘기. 전파건 감마선이건 X선이건 모두 다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광속을 C, 여기서 C의 의미는 컨스탄트, 일정한, 상수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럼 얘가 일정한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곱한 값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일단 살짝 지워놓고요. 자, 광속신호 F 람다라고 있어. 근데 우리 에너지 얘기를 해볼게. 에너지. 자, 선생님 여기 감마선을 뜻하는데 얘네는 방사선이야. 어우 씨, 방사선 나와. 방사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어떻게 돼요? 원자 방사선이 피폭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피폭되면 어떻게 돼? 죽었어? 많이 하면 죽어요. 그만큼 에너지가 뭐하다? 셋. 크다. 그래서 에너지는 일로 갈수록 큰 거야. 이해되셨네? 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 그럼 봐. 자, 선생님 에너지 누가 큰지 생각해봐. 이때가 에너지가 크겠니? 이때가 에너지가 크겠니? 첫 번째가 에너지가 크겠지. 에너지가 크니까 진동, 지랄을 많이 하는 거야. 지랄을 많이 할수록 에너지가 크다. 진동을 많이 할수록 크다. 그럼 에너지의 단위는 뭐지? 줄이지. 그래서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데 에너지의 단위 줄 값을 환산해주기 위해서는 H라는 플랑크 상수가 필요해. 이걸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그냥 상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광속신은 F 람다니까 따라서 F는 뭐가 돼? 람다분의 C가 되겠지. 그럼 얘는 H 람다분의 C. 그럼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야,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해. 파장에는 뭐해? 반비례해. 되셨나요? 그럼 선생님 가시광선이 400에서 700 나노메타 사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일로 갈수록 뭐가 커져? 파장이 커지네. 그럼 일로 갈수록 파장이 뭐해져? 짧아지네. 자, 그러면 C는 F 람다에서 두 개 곱한 값은 항상 일정해. 그럼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짧아질 수. 그럼 이쪽에 파장이 짧아지. 아이고 미안. 진동수가 짧아지고. 아이고. 진동수가 짧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는 거지. 그럼 이쪽은 진동수가 커지니까 지랄을 많이 하는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크니까 위험한 애들. 그래서 요 개념 정도는 우리가 조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보호의 원자 모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사실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은 화학보다는 물리 파트로 옮겨갔는데 화학에서도 기술에서도 설명을 하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자세한 개념 같은 경우는 물리 시간에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일단 요 정도 개념은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뒷부분 이해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보호가 생각했던 이 개념은 뭐냐면, 야, 저게 여기에다가 전자를 줬어. 그랬더니 내가 껐더니 이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났어. 만약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라고 한다면 연속적인, 왜냐하면 만약에 높이 전자가 있다라고 한다, 후 떨어지면서, 일단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볼까? 원자핵을 전자라고 쳐봐. 아니, 원자핵을 전자라고 치는 게 아니라 원자핵을 지구라고 생각해봐. 그럼 후 지구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무슨 에너지가 커져?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지. 그럼 훅 떨어지면 에너지가 감소하지. 그럼 우리 역학적 에너지에선 그 감소한 만큼 무슨 형태로 나타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 근데 여기에서는 감소한 만큼 위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줄어들잖아. 그 에너지를 뭐 한다? 방출하는 거. 그럼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난다? 전자가, 그러니까 수소는 몇 주기 원소지? 1주기 원소야. 그럼 수소의 전자는 어디에 있어? 첫 번째 1층에 있을 거라고. 그럼 얘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2층, 3층, 4층, 5층 쫙 올라간다. 에너지 주니까 어떤 애는 많이 받아서 쫙 저까지 가 있을 거고, 어떤 애 조금 받으면 조금씩 가 있겠지. 그러다가 막 공급하고 있다가 껐어. 그럼 수소에 있는 전자는 원래 어디 있었다고? 1층에 있겠지. 그럼 이제 에너지가 없으니까, 우리 아이언맨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나고 에너지 30, 20, 10 하다 갑자기 전력 공급이 뚝 끊기면 어떻게 돼? 지구 쪽으로 뚝 떨어지지. 그것처럼 이 전자가 두루루룩 떨어지는 거야. 어디로? 1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걸 관측한 것이 선 스펙트럼이야. 그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야, 원래 1층에
1층에 있어야 되는 전자가 에너지 흡수에서 쫙 올라갔어. 그 에너지를 흡수. 거기서 올라가면 흡수.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돼? 방출할 거야. 그런데 얘네 간격을 봐봐. 간격이 점점 줄어드네. 그러면 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자핵에서부터 멀면 어떻게 돼? 원자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에너지의 크기가 점점 커지지. 그럼 얘네들의 에너지의 간격이 다를 거야라고 예측을 한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각 층의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 단면을 1층부터 해가지고 쭉 잘랐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플러스를 띄고 있는 원자핵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껍질이 있는 거지. 이 첫 번째 껍질을 보호는 껍질 이름을 뭐부터 정했냐면 알파벳 A, B, C, D, E, F, G, H, I, J, K. 그래서 K, L, M, N, O, P, Q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그냥 편의상 1층이라고 할게요. 여기 스몰 n이라고 썼는데 스몰 n은 우리가 주양자수, 요 양자수는 우리 뒤에 가서 따로 배울 거고 스몰 n이라고 놓고 1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원래 수소는 1층에 있었는데 전자가 1층에 있었는데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있고 자 여기 무한대라고 한다면 이때 무한대 에너지는 0이야. 네? 무한대 에너지는 0이야. 선생님 올라가면 흡수라면서요. 흡수했는데 0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야 니네 1시간 알바해서 돈 벌었어. 근데 나는 가진 돈이 0이야. 그럼 어떻게? 원래 마이너스. 그렇지. 원래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었어. 그럼 그 마이너스는 수학에서 말하는 0보다 작은 음수의 개념이 아니라 과학에서 마이너스는 뭘 나타낸다고? 방향성을 나타낸 거지. 그래서 보호가 이 아까 그 파장을 가지고 에너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했는데 야 각 층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왜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의 의미는 원자핵에 속박되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자핵에 붙잡혀 있는 값이야. 그럼 무한대가 갔을 때 이 전자는 우리가 자유전자가 된 거야. 그럼 무슨 자유전자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만약에 지구라고 쳐. 내가 나는 우주 가서 무중력 상태에 경험하고 싶어. 로켓 타고 쫙 올라간 다음에 하늘이 시커먼 게 우주 왔나 하고 뛰어내렸어. 그랬더니 우와 씨 지구 쪽으로 떨어졌어. 아직 우주가 아닌가? 더 올라가서 확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뛰어내렸어. 둥둥 떠 있네. 그럼 어떻게? 지구의 중력 바깥쪽에 벗어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그럼 이 전자도 원자핵에서 전자가 벗어난 상태가 무한대 껍질이야. 그럼 만약에 내가 우주에 둥둥 떠 있어. 내가 떠 있는데 옆에 와서 니네가 손가락으로 날 통 튀겼어. 그럼 나 어떻게? 우주 끝까지 날아가지. 그런 상태가 된 거야. 무한대 껍질에 있는 그 무한대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에게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금속들은 전류가 잘 흐르잖아. 그럼 전자가 잘 움직인다는 얘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유전자가 많다. 자유전자가 있는데 거기다 전압을 걸어주면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에너지를 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자가 무슨 극으로 흘러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지. 그러니까 금속들은 자유전자, 원자핵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전자가 많은 상태가 금속들이 된 거야. 자, 그때는 우리 에너지띠 해가지고 물리에서 다시 자세하게 배우시고요. 우리는 원자 하나 갖고 얘기를 하면 원자핵의 속박에서 벗어난 전자를 얘기한 거야.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갔는데 꺼버렸어. 우르르 떨어지겠지. 우르르 떨어지는데 그러면 막 각 층에 떨어진다고. 그럼 우리 학원 지금 3층이고 여기 4층이야. 보호가 처음에 강조한 거는 야 3층에 있거나 4층에 있어야지. 니네 공중부양 해가지고 내가 공중부양 중간에 있을 수 있니?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이 전자들은 1층에 있거나 2층에 있거나 3층에 있거나 4층에 있어야지 이 중간 사이에는 절대로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럼 각 층에 떨어져 있는 걸 계산을 했더니 야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지는 애도 있고 3에서 1, 4에서 1, 5에서 1, 6에서 1인데 요 1층과 2층 사이를 거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걸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라이먼 계열. 그러니까 1층과 2층을 통과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조건 자외선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 2층에 있는 애도 있고 3층에 있는 애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있었던 애들도 있겠지. 근데 아이고 못 올라가고 떨어졌겠지.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에서 우르르 떨어지는데 1층으로 떨어지면 뭐라고요? 자외선. 자외선. 근데 안 보여.
그 다음에 2층으로 떨어지면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작은 가시광선 영역이고 그건 발머라는 사람이 발견했다라고 해서 발머지. 그럼 3층으로 떨어진 건 저기서. 그럼 4층으로 떨어진 애들도 있고 5층, 6층, 7층 다 떨어지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런데 그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는 것은 아까 선의 위치로 얘기했는데 그럼 각 층의 에너지 E는 마이너스 n제곱 여기서 n이 뭐라고요? 각 층 1층, 2층, 3층 그거지. 사실 주양사 쓰면 1층, 2층 n제곱분의 1312kJ/mol. 자, 이제 물리 가면 이것을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전자볼트라고 배울 겁니다. 똑같은 건데 얘를 몰과 줄로 환산을 하면 1312가 되는 거고 물리에서 전자볼트 개념으로 하면 13.6으로 배울 거야.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게 13.6으로 배울 거야. 자, 그럼 물리에서는 그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자, 그럼 각 층의 에너지를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층으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이야. 그리고 각 층 중간에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어. 자, 그러면 656 나노메타라고 했는데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빨간색인데 얘가 에너지가 제일 작네. 그럼 2층으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인데 2층으로 떨어지는 것 중에 제일 작으려면 몇 층에서 떨어져야 돼? 3층. 그래. 그러니까 얘는 3에서 2층으로 떨어진 거야. 그럼 얘는 4에서 4에서 2층으로 떨어진 거야. 얘는 5. 5에서 2층. 그 얘는 6에서 6에서 2층으로 떨어진 거야. 그럼 얘는 몇 층과 몇 층 사이의 간격이야? 4층과 3층 사이의 간격이겠지. 그럼 얘는 5층과 4층, 6층과 5층 사이의 간격이겠지. 그럼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각 층 간격이 어떻게 된다? 좁아진다. 그걸 에너지로 계산하니까 n제곱으로 감소하더라 이 말이야. 계산을 했더니 그러면 자 선택 비유를 하자면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니네 다 아파트 살지? 사람이 살고 있는 집 아파트는 각각 한 층의 간격이 다 똑같아. 그럼 전자도 어디에 살고 있어? 원자에 살고 있어. 전자도 원자에 살고 있는데 전자가 살고 있는 원자의 집 아파트는 위로 올라갈수록 한 층의 간격이 좁아져. 그 좁아진 걸 이렇게 계산을 한 거라고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자, 그러면 2층에서 1층의 에너지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하고 3에서 2층을 우리가 스몰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3에서 1층을 c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C의 에너지는 A의 에너지 더하기 B의 에너지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C의 에너지는 HFC, C의 진동수에다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HFA 더하기 HFB가 되니까 플랑크 상수 지워지니까 그럼 진동수 FC는 FA 더하기 FB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람다 C는 람다 A 더하기 람다 B 이게 되나요? 안 되지. 파장은 반비례하니까. 그럼 이건 어떻게? 이거분의 이거는 이거의 합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셨나요? 람다분의 1 곱하기 C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니. 자, 그럼 저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잘 봐. 그럼 여기서 그럼 A의 에너지와 B의 에너지와 C의 에너지의 B를 구하세요. 요거 지금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A의 에너지와 B의 에너지와 C의 에너지의 B를 구해보세요. 자, 선생님 해볼게요. 정답은 27대 5대 32입니다. 자, A의 에너지는 몇 층에서 몇 층이지? 2에서 1층이지? 그럼 얘는 N은 2에서 1층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0이니까 사실 어떻게?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에서 빼주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줘도 크기는 상관이 없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는 2에서 1층이니까 2층에서 에너지는 어떻게 돼? 4분의 2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kJ/몰이니까 이게 K 껍질인데 이거 K라고 치환하자고요. X라고 치환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2층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 사실 마이너스 4분의 K인 거지. 그럼 얘네들의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빼기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에서 얘 빼주는 거나 똑같은 값인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4분의 3K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얘에서 얘 빼줄게요. 그냥 여기 4분의 3K 이해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3에서 2층이면 어떻게? 2층에서 3층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럼 4분의 K 빼기 얼마가 돼? 9분 9분의 K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선생님 그냥 얘에서 얘 빼준다고 했잖아. 어차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하나 똑같이. 아니지. 그때는 만약에 마이너스 붙었을 때 이렇게 빼줘야지. 마이너스 9분의 K 빼기 마이너스 4분의 K 이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0이니까 여기가 더 큰 값이잖아. 절대값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얘에서 빼주는 거나 여기서 여기 빼주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면 얘는 36분의 5K 여기는 36분의 9K가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6분의 5K가 되겠지. 그럼 얘를 36으로 통분해주면 36분의 27K가 되겠지. 그래서 27대 5대 합쳐진 거니까 32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3에서 1로 가는 거 합친 거예요. C는 3에서 두 개 합친 거잖아. A하고 B 합친 거잖아. 그러니까 32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전자들은 각 층에 존재를 하고 해야지 중간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고 전자가 특별히 보는 궤도가 있다라고 해서 보가 궤도를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와 이 원자의 수소 원자 모형은 너무나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야. 보는 이거 갖고 노벨상도 받았어. 야 너무나 완벽하게 설명해.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미시 세계를 이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그 당대 보호의 원자 모형을 발표할 당시 보호가 전 세계 최고의 석학이 된 거죠. 그래서 보호의 연구소에 보호의 제자들이 확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원자 헬륨, 리튬, 베릴륨, 동소 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 전자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그 궤도가 어떻게 돼야 돼? 많아져야 되겠지. 그럼 헬륨 해결하면 리튬에 또 막히고 리튬 해결하면 막히고 전자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궤도가 점점 많아야 되니까 점점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호는 자기가 궤도를 발견해서 이 궤도를 버릴 수가 없는 거야. 엄청난 독성과 아집에 나중에 이거 밑에 막 그 자기 제자들이 막 반발을 하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결국에 현대 원자 모형 오비탈은 이 궤도가 없어야지만, 선생님 아까 전자 존재 확률 모형이라고 얘기했지, 궤도가 없어야지만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보호는 엄청나게 원자의 구조를 설명 잘했는데 뭐만? 전자가 하나 있는 수소 원자만 설명이 완벽하게 가능했다. 이게 보호의 원자 모형의 한계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보호의 제재 중에 뭐 슈레딩거가 뭐 파동방정식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여러 가지 뭐 보호 분자궤도 함수 막 여러 가지 보호의 원자 모형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우리 원자 모형이 돌턴, 톰슨, 러더퍼드, 보호인데 현대 원자 모형은 그냥 사람 이름 안 붙이잖아. 그러니까 다른 여러 이론들이 합쳐져서 전자 존재 확률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선생님 우리 오비탈 하고 오비탈 전자비치까지 얘기를 하고 보호 원자 모형이나 오비탈에 있는 원자 모형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괜찮나요? 오케이,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